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 패션허브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지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식 콘서트 첫 번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서울 패션 허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패션 허브는 국내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서 서울을 글로벌 패션 도시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들, 창업들, 창작들 이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서 각각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패션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방문하시는 패션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취업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패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디자이너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지식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패션위크 유튜브 계정으로도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패션허브 이 지식 콘서트를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주신 서울시에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지식 콘서트 진행하실 분은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비욘드 클로젯의 고태용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요. 고태용 디자이너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고태용 디자이너님은 가톨릭대학교 의료학과를 졸업하시고 2008년 비욘드 클로젯을 런칭하셨습니다. 런칭 이후에 서울 패션위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으며 2013년부터 2017년도 뉴욕 패션위크를 필두로 해서 상해 패션위크, 아시아 패션위크 등 글로벌한 무대에 참여하시고 큰 성과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2021년 작년에는 한국 디자이너 패션 어워즈에서 최우수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죠. 네. 현 패션 산업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지식 콘서트 첫 포문을 열어주시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값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디자이너님 강연하기 전에 또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님, 네. 얼마 전에 패션위크 끝났는데요. 혹시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처음 런칭했을 때는 정말 일이 없어서 정말 6개월마다 하는 패션위크가 한 1년 반 정도나 2년까지는 스케줄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션쇼가 끝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좀 한가하신가요? 지금 좀 쉬시나요? 저희는 사실 컬렉션이 끝난 다음 날도 컬렉션 때처럼 계속 스케줄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패션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세컨 라인이라든지 뭐 기업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패션쇼 끝나고도 같은 스케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쇼만큼 이렇게 바쁘신가 네. 봐요. 저는 이 비욘드 클로젯 옷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디자이너님의 이런 철학이라든지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볼 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해온 편인데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이제 클로젯이라는 걸 무조건 제가 쓰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클로젯이라는 게 이제 옷장이라는 단어지만 네. 어떤 그 사람의 옷에 대한 성향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무슨 클로젯 아니면 뭐 네. 클로젯 뭐뭐라 생각하다가 그냥 비욘드 클로젯이라면 어때? 하고 저희 그냥 친누나가 무심코 그냥 툭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만들려는 옷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와 어감이 되게 잘 무드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대중들이 이제 패션쇼를 하고 나서 비욘드 클로젯이 유명해졌을 때 많은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옷장 속에 있는 옷들보다 정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손에 자주 가는 옷은 옷장 속에 있기보다는 옷장 밖에 그냥 우리가 항상 걸어놓고 툭툭 놔두고 네.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집어서 입는데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런 브랜드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좀 만들고 싶었고 그런 또 브랜드의 어떤 이름이 또 그렇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서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패션위크가 안 열리다가 네. 지금 3년 만에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혹시 그때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패션위크를 이제 거의 되게 오랜 시간 좀 비대면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디자이너로서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담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쇼를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네. 정말 그 10분 안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걸 10분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보여주고 네. 거기서 어떤 실수가 나와도 사실 그것도 뭐 그 브랜드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아닌 온라인에서 패션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촬영 시간 자체가 패션쇼 10분의 그 패션 필름을 찍는데 거의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찍으면서 정말 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조금 좀 그랬던 거는 패션쇼라는 게 제가 이제 저희가 만드는 옷들이 굉장히 좀 캐주얼하면서 좀 웨어러블한 옷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좀 쉬운 옷들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만드는 옷들이 보기에는 쉽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옷들이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특히 저희 남성복을 하기 때문에 그 테일러링이라든지 일단 소재라든지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면 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론트로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1m나 뭐 정말 1m도 안 되는 거리를 모델이 지나가면 네. 이 프론트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연예인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패션 종사자들이거든요. 바이어 프레스들. 딱 봤을 때 그냥 저 옷은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옷이구나. 저 옷은 정말 좋은 소재를 썼구나. 이렇게 눈앞에서 봐도 자신 있게 저희가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톤 보정이라든지 뭔가의 좀 후보정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옷들을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던 것 같았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쇼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패션쇼를 할 때 이제 한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오세요. 근데 요번에는 딱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쇼를 하고 나니 1000명이든 100명이든 어쨌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열기가 정말 디자이너한테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고 역시 패션쇼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실제로 보면 그 옷의 가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신 거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내 옷을 딱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고 예. 대신 좀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드시고 그죠? 예. 또 온라인으로 하면은 다시 또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네. 아무래도 또 실제 이 생생한 그런 게 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제일 좋아하셨던 분들은 항상 저희 쇼에서 이제 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아닌 그 뒤쪽에 네. 앉아서 아니면 서서 보셨던 분들이 네네. 아니면 쇼장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네. 그 좀 영상을 통해서는 모두 다 방구석 1열에서 그쵸. 쇼의 어떤 그런 가까이서. 디테일들을 다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장점은 확실히 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딱 장단점이 딱 정해져 네. 있기는 하네요. 그럼 혹시 두 개 중에 굳이 선호하신다면? 저는 네. 사실 무조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예. 밑에 분들 다 힘드시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오프라인으로 꼭 가서 보고 싶네요. 네. 일렬로.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 또 우리 디자이너님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강연의 주제는 혹시 어떤 주제일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어쨌든 청중들이 제일 좋아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집안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없이 사실 저는 1인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브랜드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또 제일 저한테 이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이제 DM으로 오는 게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뭐 학교를 지방에서 패션을 전공했는데 뭐 아니면 집이 이렇게 좀 패션을 지원할 만큼 여유가 없는데 저도 디자이너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이제 것들을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깨부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런 히스토리들을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사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워낙 빠르게 이제 좀 패션 어떤 그런 씬이 바뀌면서 네. 저도 15년을 꾸준하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계단적으로 바뀌었던 시대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는 정말 완전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굉장히 많은 또 브랜드로서 처음 겪는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저희도 풀어내야 되는 숙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해서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좀 좋았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든지 네.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브랜드를 창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어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디자이너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받아서 또 이제 대답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이제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현장에서는 저희가 여기 계시니까 직접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디자이너님 강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님은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강연 준비하는 동안 저희 고태영 디자이너님께서 이번 컬렉션 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영상을 조금만 감상하고 계시면 강연을 곧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렉션 이제 최근에 했던 컬렉션을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강연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대략 좀 1시간 남짓 시간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1시간의 어떤 시간 동안 제가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 지식 콘서트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좀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에너지를 좀 받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프로필 먼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08년에 브랜드를 런칭했고 2008년부터 이제 제가 최근에 연수로 햇수로 저희가 이제 1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런칭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뭐 브랜드들이 사업자 등록했던 날짜라든지 뭐 브랜드를 창업하는 날짜를 하는데 저희는 2008년 3월 17일이 제가 첫 서울 패션위크에 데뷔했던 날이어서 패션위크를 통해서 브랜드를 이제 처음 세상에 좀 알려지게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 패션위크를 뭐 한 번도 저희는 이제 쉬지 않고 1년에 2번씩 저희가 패션쇼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 서울 패션위크를 이제 15년에서 2번씩 했으면 30번 정도를 했던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나름대로 도전기라고 할 만한 어떤 패션쇼, 해외 패션쇼, 뉴욕이나 뭐 파리나 이런 곳에서 패션쇼를 좀 하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제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패션쇼를 해외에서 많이 좀 선보였기 때문에 지금 한 50번 정도의 패션쇼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쇼라는 거는 디자이너들에게 뭐 누구나 꿈의 무대겠지만 제가 2008년에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패션쇼를 처음 저도 서울 컬렉션을 학생의 신분에서 티켓을 받아서 이제 가서 맨 뒷줄에 서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디자이너의 옷들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마지막에 피날레 때 되게 그냥 그 당시엔 되게 겁먹던 것처럼 보였겠지만 피날레 때 디자이너가 딱 나와서 마지막에 딱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반짝이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길을 향해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패션쇼를 보고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처음 갖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으니까 사실 요즘에는 보면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좀 놀랍고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좀 빨리 이 직업을 뛰어든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패션쇼를 이제 데뷔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회사는 지금 현재 15년이 된 회사고요. 컬렉션으로 데뷔를 했는데 패션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멋있는 작업만 하기에는 사실 브랜드라는 것을 운영하는 곳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패션쇼를 처음 했을 때 패션쇼를 처음 끝나고 인사를 딱 하고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약간 제가 약간 감격하거나 굉장히 뿌듯함의 어떤 인터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두 번째 패션쇼는 무슨 돈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패션쇼를 해야 될 돈을 어떻게 그럼 첫 번째 쇼를 끝나고 모아서 두 번째 쇼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지금은 되게 뻔한 방법이지만, 첫 번째 쇼를 저희가 3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한 옷은 정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제 FW 쇼니까 9월부터 팔게 되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해외 컬렉션이나 국내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디자이너 선배들의 패션쇼를 보면서 그 옷을 사기 위해서 6개월, 7개월 후에 그 옷을 살 수가 있으니까 6개월, 7개월 후에도 내가 이 사람의 옷을 과연 기다려서 살 만큼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옷을 어떻게 두 번째 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 쇼가 끝나고 그 옷의 샘플을 그대로 그냥 다 제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약간 이런 지금의 어떤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들에게 사실 샘플 세일이라는 걸 해서 만든 판매 원가를 이제 제가 제시를 해서 그 옷들을 거의 일주일 만에 다 팔아서 두 번째 쇼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만들었고, 약간 그런 샘플 세일 개념으로 세일즈를 해서 브랜드를 유지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기 드라마의 의상을 제가 이제 좀 협찬이나 어떤 담당 기획을 하게 돼서 저희 옷이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게 됐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좀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한 기회에 또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어떤 편집샵을 구성했는데, 거기서 아이템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5명의 디자이너에서 되게 작은 섹션을 구성하는 공간에서 우연히 만든 아이템이 정말 글로벌하게, 그리고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비욘드 클로젯 하면 알만한 시그니처 아이템이 탄생이 되면서 브랜드가 좀 많은 대중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지금 그런 쪽으로 컬렉션하고 세컨 라인 이 두 가지 트랙, 투 트랙을 통해서 브랜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만약에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 브랜드를 운영을 분명히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디자이너적인 철학이 아닌 브랜드의 비즈니스적 철학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 패션쇼는 사실 별로 저희는 좀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쓰는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어다 주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컨 라인에서 대중들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온라인 베이스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면서 사실 브랜드에서는 이쪽에서 비즈니스가 거의 다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컬렉션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사실 되게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컬렉션들이 실질적으로 또 세일즈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꾸준하게 해왔던 작업 중에 이제 이 컬렉션을 하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거를 꾸준히 하면서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이 티셔츠가 인기가 많지만 꾸준하게 이 클래식이라든지 아메리칸 클래식과 아이비리그나 뭐 프레피 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매 시즌 다루면서 좀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좀 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잡히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만 운영되지 않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컬렉션들이고요. 컬렉션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컬렉션은 오프라인으로 했지만 그 전 컬렉션까지는 한 3-4시즌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갈증도 있었는데, 최근 컬렉션을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다시 좀 다음 시즌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 다음에 세컨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욘드 클로젯이라고 했을 때 알만한 어떤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세컨 라인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I love pet이라 그래갖고 그냥 강아지가 심볼되는 티셔츠가 주가 되는 라인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욘드 클로젯 하면 그냥 개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아지 티셔츠라고 하는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온 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이 나온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희가 이 티셔츠를 만들게 된 것도 단순히 뭐 세일즈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만들었을 때 몇 장을 팔아야겠다라는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때 직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 제가 동대문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되게 재밌는 소재를 봐서 이 소재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어떤 그냥 위트 있는 그래픽을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강아지가 그냥 되게 의인화되어 있는 클래식한 이미지로 그래픽을 만들어서 그걸 찍었는데, 이제 이게 저도 백화점에 처음에 딱 걸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잘 나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이 구매를 하게 되다가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약간 리뷰 같은 것들이 되게 좀 귀엽다라는 형태에서, 이 패치가 단순히 프린트가 아니고 약간 만졌을 때 되게 부들부들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졌을 때 어떤 소재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이 받았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 하나 때문에 사실 저희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반대적인 측면으로는 디자이너가 아무리 매 시즌 컬렉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도 대중들한테는 약간 브랜드의 인식이 사실 저 아이템 하나로 박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저런 것들을 풀어내는 숙제들을 저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작업들인데,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은 워낙 많이 했고 또 뭐 시상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5, 6년 전에 이제 패션왕이라고 그래갖고 셀럽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형태로 이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중들에게 좀 브랜드라든지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대중화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후배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홍보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보그에서 그냥 각 나라에서 신진 디자이너들 한 명씩 그냥 제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칭을 하는 거죠. 패션위크도 보고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본 다음에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게 보그 탤런트거든요. 보그 탤런트인데 그냥 저한테 역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저는 이게 약간 해외 메일 중에 스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팸인 줄 알고 거르려고 하다가 보그에서 보낸 거길래 좀 보니까, 한국에서 어쨌든 너가 좀 이번에 뽑혔는데 너가 최근에 했던 컬렉션을 갖고 이제 두바이로 와서, 두바이에서 전 세계에서 모든 신인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컨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1등을 하면 약간 유럽에서 패션쇼를 하고 상금을 주는 어떤 그런 컨테스트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던 게, 제가 작업을 어쨌든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에서 되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이런 좋은 기회들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진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작업 활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분명히 명확한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판매가 안 된다, 이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고, 내 옷은 약간 홍보가 덜 된다, 약간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갈등?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내가 만든 브랜드에 있어서 나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내가 여기 모든 걸 쏟았다면 이
이 길과 이 브랜드는 명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실 내 브랜드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투자가 된다면 굉장히 반드시 좋은 기회들은 오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브랜드에서 좀 더 잡아서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캐리어 중에서 이 마지막 이것이 제일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볼륨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회사를 컨택을 하지 않았고 제가 꾸준하게 서울 패션 위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뉴욕 패션 위크를 하고 있었는데 뉴욕에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패션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됐고 저희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매너리즘에 좀 빠졌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근데 사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서 작업을 좀 설렁설렁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마음가짐을 다시 초심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사비를 들여갖고 뉴욕 패션 위크에 이제 한 두세 시즌 정도 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해외 컬렉션을 하게 됐는데 뉴욕에서는 비욘드 클로젯이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고 한국에서 할지언정 뉴욕에 가면 다 처음 하는 패션쇼는 신인 브랜드고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게 됐는데 두세 시즌 정도 하고 왔을 때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 IMG라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대부분의 브랜드들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뭐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뭐 보는 거 TV 같은 경우는 뭐 UFC라든지 뭐 마시는 건 마운틴듀, 하타 이런 음료부터 해갖고 패션,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라이센스 회사가 이제 IMG인데 이 IMG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컬렉션도 굉장히 좀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 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요즘에 이게 핫해. 그랬을 때 딱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비욘드 클로젯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어떤 로고나 심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그래픽적인 심볼이나 로고 같은 것들이 좀 우리가 같이 파트너가 돼서 더 글로벌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을래?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IMG 미국에 있는 본사랑 계약이 돼 있고 그 IMG에서 저희 비욘드 클로젯을 이제 에이전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일본, 중국, 뭐 유럽, 미국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매 시즌 하는 컬렉션과 그 다음에 개발하는 그래픽들을 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글로벌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패션은 비욘드 클로젯만 IMG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되어 있다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뭔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야 IMG도 두 번째 한국 브랜드를 찾을 거고 세 번째 한국 브랜드와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계약한 지 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3년 차부터 되게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도 해?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드는 게 예전에는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면 되게 옷 잘 만들어를 되게 자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고 사실은 옷을 잘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고 그 옷을 잘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과연 이 디자이너와 이 브랜드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그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성장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패션쇼 이제 해외에서 했던 건데 저는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컬렉션이거든요. 컬렉션을 할 때 저는 서울 패션위크로 데뷔를 했고 서울 패션위크를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패션에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서울 패션위크뿐만이 아니라 뭐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들이나 어떤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스 콘서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서울시에서 패션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패션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나 패션을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현재 패션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좀 혜택을 받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해외에서 많은 컬렉션들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느꼈던 거는 내가 정말 글로벌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스타 디자이너로 살면서 해외에서 내가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지금 한국의 모델들이 아마 가장 큰 인기가 있었고 팬덤이 있었을 거예요. 한 7, 8년 전쯤에. 아마 모델 팬클럽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모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뭐 프라다나 뭐 약간 이런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패션쇼들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서울에서 또 잡지 촬영하고 서울 패션위크 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더 인기가 좋고 더 모델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친구들은 사실 서울보다는 아예 거기를 베이스로 가지고 거기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살면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뉴욕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한국에서의 약간 명성과 약간 이런 것들을 잠깐 뒤로 하고 여기서 아예 다시 시작을 해야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서울에서 나는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고 한국의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많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또 한국이라는 시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뭐 이 셀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셀럽과 패션이라는 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옷을 팔기 위해서 셀럽이 옷을 입어서 그 셀럽에게 옷을 입혀서 그 옷이 많이 팔리는 것이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만 과연 이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셀럽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브랜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브랜드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연히 시너지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물론 저희 브랜드가 셀럽이 주가 되는 건 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옷과 잘 어울리는, 그리고 뜻이 잘 맞는 셀럽들과 함께 저희 옷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은 저희 개인적인 뭐 어떤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대행사라든지 뭐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인데,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알리는데 제일 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초반에는 저한테 처음 들어온 콜라보레이션이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들어왔던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한 달을 두 달에 콜라보레이션이 하나씩 들어왔다면, 제가 콜라보레이션 많이 할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6개씩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했던 목표는 명확하게 처음에는 브랜드를 운영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약간 색이 좀 바래지고, 또 나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나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조금 더 뭔가에 대한 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제가 골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콜라보레이션 중에서 제일 제가 협업이 들어오면 먼저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까? 그 다음에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을 때 단순히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양쪽에 다 좋은 시너지를 주는 작업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작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옷 브랜드들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 직업인데 이런 것도 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뭐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브랜드라든지 자전거 브랜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정말 F&B, 그냥 푸드 앤 베이커리, 여러분들 그냥 정말 많이 다니시는 그냥
빵집 유니폼 뭐 이런 것까지도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 패션이라는,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의 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우리가 브랜드를 창업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루에 옷을 몇 장을 팔고 몇 개를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의 결과물들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가 이제 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히 사회 환원, 이런 도네이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 6, 7년 전부터 매달 판매되는 수익금을 네이버라든지 해피빈이라는 어떤 그런 기구 단체를 통해서, 또 기아대책이라는 어떤 그런 기구 단체들을 통해서 사회 환원 활동을 좀 하게 되었고,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았던 이런 도네이션 활동은 저희가 브랜드 10년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쯤에 딱 10년 됐을 때 10주년 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클럽에서 파티하자고 그래갖고 클럽에서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왠지 그 다음날 되면 그 끝나는 일회성 파티를 내가 하면 괜찮을까? 이 비용으로 뭔가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게 없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사회 환원에 좀 약간 도움을 주셨던 분이 필리핀에 이제 좀 교육을 잘 못 받는 좀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시설을 좀 짓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비욘드 클로젯 그 에듀 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 쓰레기로 덮여 있는 마을에서 쓰레기 마을에 저희가 유치원을 짓고 이제 유치원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유치원을 지어서 컴퓨터라든지 뭐 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또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이 입는 유니폼, 뭐 가방 이런 것도 디자인을 해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문을 못해서 제가 초반에 이제 만든 다음에는 갔었고 그 이후에는 좀 한 2년 정도 못 가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나서 또 필리핀 그 마을도 한번 다시 가서 유치원도 한번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좋았던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좀 힘든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연히 디자이너로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혼자서 정말 3평짜리 4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기 전에는 정말 제가 이제 인천이거든요.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정말 한 8년 정도를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거든요.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좀 잘,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걔가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직원들하고 똑같이 있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가 끝났을 때, 저는 패션쇼 끝나면 사람들이 뭐 한 여행 가고 일주일 쉬고 다 디자이너들 그런 줄 아는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저희는 반복이 되고 똑같은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는 브랜드인데,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내가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저녁 때 늦게까지 있는 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브랜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스스로 했다고 지금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좀 사회가 좀 바뀌고,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거의 이거는 뭐 금액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게, 거의 저희가 억 단위로 나왔던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저희가 매장들이 뭐 가로수길이나 뭐 명동이나 그 다음에 뭐 동대문 두타나 이런 쪽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많은 쪽에 저희가 이제 매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매출이 빠지니까,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게 뭐 예측돼서 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그럼 그만큼을 온라인에서 저희가 뭔가 메꿔주든가 그거를 보충해줘야 되는 뭔가에 대한 금액이 나와줘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매출적인 부분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고, 그다음에 상권 자체도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서 다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자체가 포화 상태가 돼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겪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아직까지 15년을 어떻게 보면 저는 버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는 15년 동안 별로 항상 비욘드 클로젯은 잘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후배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선배님은 원래부터 잘 된 브랜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그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1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 흐름 안에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가 클래식하고 아이비리그하고 프레피룩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프레피룩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유행을 했던 시기도 있지만, 갑자기 한 5, 6년 전부터 스트릿 브랜드가 완전히 유행을 하면서 한 7, 8년 전부터 슈프림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릿 브랜드가 장악을 하고, 그런 브랜드가 정말 온라인 A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몰에서 정말 매출의 상위권들을 다 장악을 할 때, 저희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브랜드를 갑자기 스트릿 브랜드로 바꾸는 건 제가 인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스트릿적인 웨어들을 만들면 판매는 잘 됐겠지만,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저희가 그 당시에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색을 유지하는 스트릿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서로 조율하면서 약간 좀 타협하면서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요즘에 들어오는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저희 쪽에서 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저는 되게 좀 옛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3년, 4년 전부터는 어쨌든 유튜브가 굉장히 좀 시작이 됐고, 지금은 거의 다 유튜브로 많이 보죠. 1, 2년 전부터는. 저희는 사실 좀 빠르게 얘기하면 3, 4년 전부터는 유튜브 시장이 시작이 됐고, 유튜버들이, 소위 말해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처음 씬에 나왔을 때 나름대로 패션을 정말 오래 했던,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특히 직업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하고 본질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로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인정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과연 또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죠.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갖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자뻑이 있어서. 근데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은 한 6천 명 되는 것 같아요. 6천 명 되는데 6천 명 오는데도 거의 1년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했을 때 패션 유튜버들,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 되게 쉽게 그냥 유튜버 되게 쉽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 사람들 진짜 고생했겠구나. 10만, 20만 가는 게 말처럼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제 유튜브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골목 옷장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좀 당황스러운 이름인데, 골목 식당을 약간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들이나 약간 창업을 앞뒀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꽤 오래 운영했는데 약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연을 받아서 가서 솔루션을 해주는 건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그 유튜브 나름대로 큰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고, 구독자들도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창업한 친구들이 거의 20대잖아요. 20대고, 30대 초반이겠죠? 아무리 해도. 근데 갔는데, 그 친구들의 솔루션을 제가 솔루션을 해주러 갔는데, 솔루션을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 정도의 준비가 돼서 브랜드 창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데님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그 데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일즈를 위한 데님이었다고 해도, 사실 디자이너라면 그 데님이
세일즈를 위한 데님이라고 해도 그 데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과 약간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해는 좀 있고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데서 좀 놀랬고, 또 한 친구는 자기는 디자이너도 맞는데 자기는 세일즈에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난 세일즈에 관심이 많고 돈을 벌고 싶고 많이 팔고 싶은데 솔루션을 달라. 근데 많이 팔고 싶은데 원가를 내는 법과 뭐 그 마진율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만든 원가가 얼마지? 대충 이 정도. 그냥 거의 대충 이 정도.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판매가를 잡았는데 그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잡았지? 에 대한 얘기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개, 1000개를 할 수 있어야 런칭을 해서 될까 말까인데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그 친구들이 어쨌든 그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패션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들도 있어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채널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정말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저희는 채널이 뭐 있어봤자 6,000명인데 굉장히 많은 막 30만, 50만 뭐 약간 이런 정말 파워풀한 유튜버랑 저희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붙여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인데, 그 월드와이드예요. 막 약간 해외에서 K-팝 노래에서 하면 다 같이 막 나와갖고 춤추고 약간 이런 유명하신 분인데, 고태경 씨라고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랑 고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옷을 입고 이분이 이제 계속 그런 영상들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뷰가 180만 뷰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컨텐츠를 하나 했을 때 나오는 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신선했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저희 옷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방송에 노출돼서 판매가 확 올라갔던 아이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보다, 최근에는 방송보다 이런 유튜브라든지 OTT 채널에서 이런 실질적인 세일즈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예전엔 유튜브 협찬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협찬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패션위크 통해서 저희가 받은 좀 혜택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TBND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TBND에서 서울 패션위크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거의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보면 되는 게, 컬렉션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컬렉션인데, 마지막 날 컬렉션을 하고 아침에 몸무게를 딱 재면 정확히 4kg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컬렉션 준비를 쉽게 했다 어렵게 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안에서 정말 일주일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넣으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컬렉션이 그 일주일에 또 성패가 갈라지기도 해요. 정말 더 좋은 옷을 마지막 정말 일주일 전에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거를 3, 4일 만에 만들어서 갑자기 끼워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완성된 10분을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조금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제가 자극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뭐 지금 여기 보신 분들 없겠지만 EBS에서 마크 제이콥스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그 디올 앤 아이라고 라프 시몬스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넷플릭스 드리스 반 노튼 드리스라든지 뭐 이런 그 패션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물론 저랑은 너무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이지만 사실 본질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컬렉션 앞두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옷은 촉박하게 나오고 마크 제이콥스 패션쇼 보면 당일날 옷 킥으로 가는 거 보면서 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이 패션 현직에 계신 어떤 디자이너 중에서 패션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하는 채널에서 물론 보여드려도 충분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었지만 이 서울 패션위크에서 만들어주신 이 TBND를 통해서 패션위크의 어떤 그런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한 작업 과정과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약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100만 뷰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여기에 이제 셀럽이 이제 저랑 같이 패션쇼 했을 때 셀럽 근데 그 셀럽은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 셀럽은 멀리서 찍은 한 컷이 나왔지만 그 셀럽으로 뭐 자극적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유입을 시켰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0만이라는 수를 보면서 이런 파급력 있는 채널들이 브랜드에서 가치 있는 작업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굉장히 좀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비욘드 클로젯이 가지고 있는 스타키스트예요. 소위 말해서 샵 인포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딱 놀래요. 비욘드 클로젯을 스타키스트를 보여주면 되게 놀라는 게 생각보다 해외에서 파는 데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국내 베이스로 제가 운영을 했고 제가 해외 세일즈를 저도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비욘드 클로젯이 정말 파리, 뉴욕, 뭐 밀란 뭐 이런 데서 팔리는 걸 당연히 좋아했겠지만 그러니까 쇼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뭐 마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철저한 국내 베이스로 좀 움직여 보다가 최근에 이제 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예전처럼 우리가 해외 세일즈를 하는데 엄격하게 정말 쇼룸을 계약해서 한 달에 얼마씩 거기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그런 툴도 있지만 되게 프리하게 바잉을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저희 브랜드 해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해외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들어올 때 그냥 비욘드 클로젯 매장 와갖고 그냥 비욘드 클로젯 이 옷 얼마치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정말 몇천만 원어치 사가는 그냥 그런 바이어들도 있었고 굉장히 프리하게 채널들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해외 세일즈에 대한 좀 목표도 좀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이거는 좀 뭐 편승하려는 그런 전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컨텐츠가 하나로 사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예전에 이거는 뭐 그렇지만 예전에 뭐 K-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들만의 K-팝이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솔직히 나가면 해외 애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약간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된 건 맞거든요. 그게 뭐 사실 패션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BTS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에서 누군가가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해줬지만 저는 분명히 패션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나올 거고 분명히 패션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 디자이너 고태용과 비욘드 클로젯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또 그런 날이 올 때 그래도 뭔가 한 자리 정도는 같이 옆에서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어서 해외를 지금 다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해외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 백화점이나 편집샵 갔을 때 오, 비욘드 클로젯 있네. 약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저는 뭐 아니면 그런 편집샵이 아니더라도 어떤 해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멋진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로서 쉬지 않고 작업들을 하다 보면 조금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션을 하다 보면서 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은 이 직업을 15년 항상 매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5주년이 됐을 때 직원들이 케이크를 주면 그 케이크에 촛불을 불면서 이걸 과연 내가 5년, 10년 더
어차피 하려고 이 지금 직업을 선택을 한 건데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무신사에서 예를 들면 매출 1등 찍었던 시절에 영원히 1등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 거기서 1등을 할 때 나는 그럼 어떤 형태의 브랜드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 같은 것들도 많이 좀 귀담아 듣고, 물론 귀담아 듣는 건 되게 중요한데 많이 거기에 내 생각이 좌지우지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만 만들 수 있는 옷,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저랑 이제 짧은 얘기들을 좀 나누어 봤지만 제가 했던 얘기들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좀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이 직업을 어떻게 보면 15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로나가 아마 우리가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서 또 이런 자리도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또 패션위크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또 대중들과 어떻게 보면 또 소통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저희도 얻어야 또 그런 에너지들로 또 힘든 시기, 또 야근 뭐 약간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그런 에너지들로 다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태영 디자이너님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본질, 아이덴티티가,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어렵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컬렉션 영상을 감상하신 후에 저희가 질문 받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컬렉션 영상 감상하셨는데요. 이 앞 시간에 강연 멋지게 해주신 우리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20분 정도 계시니까요. 그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유튜브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다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연을 들으시면서 나 정말 이거 궁금하다 하셨던 거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이걸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너무 부끄러우시죠? 네, 없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해보십시오. 예.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MBTI. 근데 첫 질문부터 MBTI 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제가 MBTI를 사실 2달 전에 처음 해봤는데요.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ENTP입니다. ENTP. 예. 제가 또 MBTI 좋아하거든요. ENTP 어떤 건가요? E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N이면 상상력, 구상력 풍부하시고. 예. 그래서 강아지, 개띠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T면 약간 이성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P라고요? 네. 정말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J는 이렇게 막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건데 그럼 집이 굉장히 더러우시겠어요? 깨끗한데. 진짜요? ENTP. P는 약간 계획하는 거 싫어하고 맞습니다. 정리하는 거 싫어하고 예. 그래서 보통의 P들은 뭐 이제 정리하는 일 싫어하니까 집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님은 그렇진 않다는 거. 네. 정리가 주변은 깨끗하게 쓰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여행 가실 때 계획 짜는 것보다는 절대 안 짭니다. P 맞으시네요. 네, ENTP인 걸로. 네. 저는 아예 반대거든요. 제가 사실 근데 그걸 아예 몰라서 제가 뭐 적금만 합니다. 예. 진짜 거짓말 4개 다 반대예요, 저는. 예.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T가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 분이 강아지 T를 만드시다니. 네, 궁금증 해소됐을까요?
네, 제가 이게 다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것 같아서 눈빛을 제가 보고 원래 디자이너님이 고르시는 건데 이분이 너무 질문하시고 싶은 얼굴로. 예. 네. 디자이너님이 특별한 시상식 이런 데에서 선글라스를 자주 끼시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 예. 제가 시상식에서만 끼는 게 아니라 전 일상에서 항상 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댓글로 잘 때도 끼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게 사실 제가 데뷔를 처음에 20대 때 제가 서울 패션위크 27살 때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 사진을 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 사진 보면 안 끼고 있는데 인터뷰를 이제 갑자기 브랜드가 이제 성장하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나 제가 의외로 낯을 되게 많이 가려서 사람 눈을 못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의할 때나 뭐 방송이나 약간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를 보고 아니면 뭐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갑자기 입이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렇게 멈춰지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선글라스를 쓰고 그걸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워낙 오래 했으니까 지금 이거 선글라스 벗어도 인터뷰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저희 팀장님이랑 유튜브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저희 PD님이 제가 그때 이제 좀 일찍 도착해갖고 선글라스 벗고 이제 물 먹고 있었는데 저희 팀장님한테 실장이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있으니까 저희 실장이 언제 오냐고 제가 옆에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항상 쓰고 다녀야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대요 그렇게 하셨나요? 나 옆에 있잖아. 그랬더니 진짜 너무 놀래갖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실장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기 안경 쓰신 분이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라도 놀랄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다르셔가지고 둘 다 또 각자 매력으로 되게 멋있으시긴 한데 네. 이거는 사실 여기 현장에서 질문하신 건 아닌데 유튜브로 올라왔다고 네. 해서 제가 들었어요. 선글라스는 어디 브랜드인가요? 저는 선글라스가 한 200개 정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박상민 씨 다음으로 아마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저희 만들어서 저희 거예요. 이게 비욘드 그래서 비욘드 클로젯 선글라스를 한 번 딱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고 네. 제가 이 똑같은 거를 그래서 한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면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자이언티 씨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이 한번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샷으로 찍으니까 좀 닮았던가요? 많이 좀 죄송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물어보신 분은 사고 싶으셔서 네,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혹시 뭐 그럼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있으세요? 선글라스 워낙 좋아해서 근데 저는 뭐 옷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클래식을 워낙 좋아해서 선글라스는 뭐 모스콧 하고 네. 그다음에 레이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뭐 브랜드들이 워낙 좀 진짜 사람들이 좀 안 쓰는 브랜드들 찾아서 또 약간 디자이너니까 찾아서 쓰는 브랜드들도 있어서 네. 또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들 막 눈빛은 막 네, 여기 앞에 계세요. 저희 직원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저는 해외를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영원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드리스 반 노튼을 제일 좋아하고요. 국내는 제가 이제 사실 지금은 선배님이고 그냥 형인데 제가 디자이너를 할 때 딱 3개 브랜드를 보면서 나도 디자이너다 되고 싶은 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한 명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준지, 그 당시 롱커스텀 정욱준 실장님 쇼 보면서 정말 패션쇼 죽인다 이런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은 패션쇼는 안 하시는데 이제 한상혁 실장님이라고 그 당시 이제 MBO나 본 약간 이런 내셔널 쪽에 계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패션쇼 안 하시는 디자이너인데 최범석 형인데 워낙 친한 형인데 그 형 보면서 약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저렇게까지도 좀 알려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실 디자이너라 그러면 예전에는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면 해외는 물론 되게 화려함이 있었는데 국내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뭐 다들 요즘에 힘들어 하는데 되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3명이 되게 달라요. 성격도 옷에 대한 성격이나 비즈니스 성향이나 이런 거 다른데 그 3개의 브랜드를 보면서 되게 좋았고 최근에는 제가 제일 좀
이 브랜드가 좀 그래도 신선함보다는 이 브랜드가 되게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아더에러. 예, 되게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거기 뭐 아는 분이 또 거기 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젠틀몬스터 같은 약간 패션 브랜드가 또 나왔구나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베를린을 갔는데 베를린에 그냥 되게 핫한 스토어를 딱 들어갔는데 걔가 저를 딱 보더니 패션 혹시 해? 그래서 내가 응 그랬더니 혹시 한국의 아더에러라는 브랜드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거를 우리가 너무 옷을 바잉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메일을 계속 보내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와. 안 온다고 저한테 혹시 연결해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욘드 클로젯 연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먼저 이 정도로까지 한국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먼저 좀 외국에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있었고 최근에 뭐 자라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라든지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좀 글로벌리한 한국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오징어 게임이나 BTS 같은 어떤 역할에서 이런 친구들이 한번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손 드신 거예요? 주무셔서. 저기 뒤에 코랄색 입으신 여자분,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사실 일단 첫째로 저희 직원들 면접 볼 때는 저 이력서를 볼 때 학교를 일단 안 봐요. 예. 그래서 저는 한창 진짜 한 3, 4년 정도 일한 친구 같은데 너 대학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왜냐면 제가 패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솔직히 이 패션 시인의 특히 컬렉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방적이고 디자이너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자유로움이 있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어디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유학 갔다 왔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선생님들이 원했던 추구했던 것과 다 반대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좀 소외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막상 제가 15년을 해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저는 뭐 나이가 좀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가 지금 제 브랜드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야지만 되나요?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집이 잘 살아야 되나요? 물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좋고 집이 잘 살아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면 좋고 영어를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플러스의 요인이지 그게 사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사실 제가 제일 약간 좀 저랑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이 되게 매거진에서 그 사람들을 되게 디자이너스럽게 얘기해주고 저는 좀 약간 소위 좀 이다나처럼 얘기를 했을 때 패션계에 약간 그런 이다나라는 별명도 있었고 카푸치노였어요.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고. 예. 근데 사실 그런 별명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예, 되게 많이 좀 그런 것들을 즐겼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막 갓 40이 됐는데 누군가는 40에 이걸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빨리 끓으면 빨리 식는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에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사실은 책을 보면서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까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플러스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좌지우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거는 현장에서 나온 질문은 아니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들어온 질문인데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는 질문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근데 대학 나온 걸 안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부족한 패션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원래는 1, 2학년은 다른 전공이었고 3, 4학년을 이제 했으니까 3, 4학년에 들어가면 사실 이론보다는 거의 졸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데 저는 사실 복식사 수업을 거의 다 제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컬렉션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연차가 생기고서 약간 후배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복식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으로 반대로 그 오리지널리티랑 이 클래식에 대한 그걸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필수 과목은 맞더라고요, 복식사가.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나는 사실 지금 매거진에 나오는 너무나 핫한 브랜드들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17세기 르네상스에 입었던 옷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다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다 그거는 사실 주입 패션이라는 거는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나중에 저처럼 느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학교 때 배운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들었다면 내 강점은 사실 여기 과목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는 진짜 그 패션 디자이너로 의상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의상학과가 아닐 때 옷을 사거나 패션 잡지를 보면 집에서 약간 좀 너 옷 좀 그만 사, 너 잡지 좀 그만 보고 공부해. 그런 대학교 때는 옷 사는 거랑 쇼핑하는 게 잡지 보는 게 다 공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작업들이 쌓였을 때 굉장히 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본인만의 1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욘드 클로젯에 입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들어온 질문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뭐 기준점이나 인재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했던 게 예전 같은 경우 비욘드 클로젯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정말 너도 비욘드 클로젯을 좋아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 패션 회사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업이 15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비욘드 클로젯 인사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저 예전에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 한 30대 같은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 회사에 정말 이 브랜드가 좋아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패션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두 번째는 예전에 들어오는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너 여기 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디자인, MD, 뭐 온라인 CS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디자이너를 뽑아서 그 친구가 온라인, MD, CS를 다 했거든요. 제가 그걸 가르쳐 줬고 왜냐면 왜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했더니 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실장님 같이 브랜드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A to Z를 다 하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되게 힘들게 알려줬고 되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빡셌어요. 회사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업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면 저는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그래도 이 브랜드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두 번째 패션을 왜 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저는 CS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전화를 받는 전화 상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본인은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처음 물어봐줬대. 회사에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패션 회사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브랜드 그러니까 딱 이제 본인에 대한 옷차림이 명품을 입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친구가 옷을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사람의 개성이 또 드러나고 네, 이러면 네. 더 좋으신 거군요. 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답변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죠? 자,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슬럼프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겠지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럼프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쪽으로는 슬럼프가 없고 사실 제가 아직도 이번에도 컬렉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디자이너로 어쨌든 이 길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디자인하고 정말 엉뚱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그리고 거기서 슬럼프가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 뭐
인사 문제라든지 뭐 세금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 제가 디자인적인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매너, 뭐 슬럼프 이런 거는 절대 없고, 이번에도 보면서 진짜 별거 아닌 디테일이 하나 옷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진 게 정확히 옷으로 이렇게 내 눈앞에 샘플실에서 나와서 걸려 있을 때, 이렇게 되게 그 20대 소년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 한 1년 전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일 오래 일한 친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한 친구가 있는데 거의 한 7년, 6년이고, 지금 이제 한 분이 14년 정도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7년, 6년인데 그 두 명이 다 동시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여기 일을 하는 이유가 본인 브랜드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이 아니고 첫 회사와 마지막 회사로 나가서 자기 걸 런칭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한 지금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하고 컬렉션을 할 때 되게 탁탁 티티카카가 되다가 갑자기 조금 컬렉션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하고 이 작업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기도 했고, 또 예전처럼 제가 막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컬렉션 작업을 진짜 시키는데 약간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 주말에 나오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해서 거의 혼자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좋은 옷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이게 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역시 이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슬럼프는 어쨌든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여기서 하실 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디자인이어서 디자이너가 됐고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결국에는 디자인 외적으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충분히 본인들이 또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혼자 뭐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좋은 노래 듣고, 또 옛날 그 사진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잠들고 아침에 또 다시 일어나서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그런 게 짧으신 편이신가 봐요. 그쵸? 네. 근데 주변에 친한 디자이너들이 그래요. 너 그러다가 넌 한 번에 그냥 번아웃하고 그만둘 것 같다고. 너처럼 그렇게 15년을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방에 끝난다고. 예, 그래서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또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한 방에 끝나셔도 미련 안 두실 것 같아요. 예, 그쵸? 미련은 많습니다. 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죠. 아까 손 드셨을 때 또 저기 뒤에서 한 분이 드셨거든요.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여자. 아, 예. 아, 예. 첫째로 어떤 디자이너로 마지막을 활동을 하고 싶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드리스 반 노튼이고, 두 번째가 랄프 로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의 옷은 정말 영원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딱 하나의 옷만 선택해서 평생 입어라 그럼 저는 비욘드 컬러지에서 만약에 진짜 안 했다면 폴로 랄프 로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옷을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만드는 옷이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옷에 대한 좀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옷에 대해서 정말 당연히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워낙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되게 비즈니스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당연히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15년 동안 또 이 씬에서 나름대로 제 선후배들은 제가 컬렉션을 15년을 꾸준히 했다는 걸 의외로 굉장히 리스펙을 해줘요. 근데 제가 컬렉션을 왜 하냐고 누군가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5년 동안 컬렉션 그거 돈도 안 됐는데 왜 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왜 물어보냐 하면, 누군가 어떤 A라는 브랜드는 컬렉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 창출이 일어나요. 해외 세일즈, 특히 바이어들. 근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것보다는 국내에서 워낙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의 비중이 크진 않고 컬렉션에 대한 비중이 크진 않고, 저희가 또 컬렉션이 의외로
생산이 어려워요. 핸드메이드나 이런 게 많아서.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서울 패션위크를 한다고 했더니 이거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직도 패션위크가 있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내가 더 열심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들었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워낙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유명한 디자이너라는 걸 아니까 근데 왜 하세요? 물어보길래 내가 디자이너의 목적이 티셔츠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지. 네. 저는 티셔츠 말고도 사실 잘할 수 있는 옷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이쪽 지금 저희는 사실 세컨 라인에서는 티셔츠나 니트, 가디건, 그 다음에 최근에 자켓이 아닌 나머지 복종은 거의 세일즈가 판매가 안 돼요. 저희 바지는 거의 안 팔려요. 예.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팔린다고 해서 제가 그 바지를 못 만들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 시즌 내가 지금 뭐에 가장 집중하고 뭐에 꽂혀 있는지를 시즌 컬렉션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컬렉션 하다, 저번 시즌 사실 컬렉션이 좀 반응이 되게 좋아서 처음으로 컬렉션 옷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컬렉션 또 터지는구나. 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받았던 좀 신선한 질문은 너 컬렉션 왜 하니? 예. 그리고 저는 어떤 디자이너로 남고 싶냐 하면 어쨌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컬렉션을 하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같은 분이신데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따로 메일 쓰셔야 돼요. 끝나고 데리고 나갈까요? 그러니까 따로. 아니,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주시죠. 아, 예. 수제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때 저희가 이제 비욘드 클로젯 뭐 농담처럼 사관 학교라고 그래갖고 제 첫 직원이 여기 이제 이 질문에 있는데 첫 직원이 3년 반 일하고 본인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이제 이거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죠. 네. 형철아 보고 있니? 예. 어제 오디너리 피플이라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브랜드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3년, 그 친구 첫 회사가 저고 저도 첫 직원이 그 친구여서 그 친구랑 거의 3년 반을 매일 밤을 같이 있었어요. 예.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직원들도 다 저한테 들어와서 이제 3, 4년, 뭐 길게는 6, 7년 해서 다 본인 브랜드를 런칭해서 한 4, 5명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마찬가지로 수제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한 1, 2년 정도 해서 나가서 본인 브랜드를 해서 지금 워낙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현대 사회와 어긋나는 기업 문화로 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문화생, 약간 이 예술 쪽에서는 사실 스승과 제자에서의 관계는 엄격하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좀 인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처참히 밟고서 이 사람의 극대화를 끌어내는 건데 결국에는 그 제자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내가 이 활동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나한테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도 저를 보고 들어온 친구도 물론 있고 한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뭐 실장님 저는 뭐 여기서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울 거면 돈을 네가 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월급을 나가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일을 좀 배운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에 지원할 때도 왜 더 발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런다잖아요. 나는 발전되어 있는 사람 뽑고 싶다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하지만 네. 또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죠? 네. 충분히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럼 저희가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또 질문을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는데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어디서 주로 받으시는지. 20대 때 처음에 브랜드 런칭을 하니까 지금 농담처럼 저희 직원들 중에 20대 초중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실장님 애들이 이제 회식을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진짜 못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인원이 좀 풀리면서 회식을 하니까
제가 저랑 와인을 저는 가끔 먹으러 가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28살 때 와인이라는 걸 먹어봤고 29살 때에서 8살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고 뭐 물론 일본 이런데 뭐 예전에 일본 같은 데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사러 가본 거 말고 패션으로 외국을 가본 게 28, 9 여행이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즘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패션쇼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컨셉 테마를 정할 때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 현대미술, 뭐 여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잘 안 오더라고요. 나는 저런 걸 나한테 좀 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좀 인기가 있었던 컬렉션 인기가 있었던 게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걸 테마로 잡아서 그걸 되게 좀 뻔하지 않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뭐 이렇게 했던 게 뭐 컬렉션 테마가 다이어리거든요. 일기장이면 그 당시에 정말 컨셉은 제가 학창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예, 정말 뭐 비 오는 날에 뭐 교정이라든지 나의 첫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약간 스포티즘에 대한 건 체육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클래식에 대한 거는 뭐 교생 선생님 약간 선생님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기도 했고 또 군대의 밀리터리에 대한 테마를 할 때는 제가 이제 해병대를 전역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병대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되게 직선적이고 되게 엄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해병대에서 집에 가고 싶고 무섭고 되게 좀 소년의 어떤 20대와 성인의 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나이 때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었던 밀리터리는 그 당시에는 겉에는 다 완벽한 밀리터리의 제복의 어떤 유니폼적인 요소지만 안에는 거의 다 약간 퍼라든지 약간 이런 패딩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감성들을 좀 더해서 아니면 컬러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밀리터리를 좀 표현하기도 했고 제가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희 패션쇼를 갔다 온 사람들 군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좀 사파리 룩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곤충 룩을 사파리 룩을 할 때는 테마가 곤충 채집이었고 그래서 약간 곤충들의 절개나 약간 카모플라즈 패턴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남들보다는 되게 좋은 것들을 되게 빨리 접할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갑자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다가 1년에 막 해외를 정말 컬렉션 막 2번, 3번 띄우고 막 출장 가고 하니까 10번씩 막 유럽을 나가고 미국을 가고 정말 밥 먹듯이 와인을 마시고 막 있고 막 현대미술이나 이런 정말 작품을 심지어는 막 갤러리 통해서 구매를 하고 막 작가랑 소통을 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소개시켜 줘야겠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테마를 접해서 영감을 얻는 원천은 사실 일상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컬렉션은 내가 그 시즌에 가장 꽂혀 있는 것. 예. 그래서 최근 컬렉션은 어쨌든 최근 2시즌, 3시즌의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클래식이나 어떤 아이비리, 프레피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컬렉션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다음 시즌 얘기하면 되게 우리 직원들이 이거 보고 있다 깜짝 놀라겠지만 네, 밀리터리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좀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최근에는 이제 제가 가장 꽂혀 있는 것들을 거기 좀 더 더해서 밀리터리 베이스의 현대미술적인 요소,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더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우리 디자이너님은 확실히 사업가보다는 디자이너님이시구나 싶은 게 고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조그마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제가 좋아하는 옷보다는 어떤 게 잘 팔릴까 이렇게 골라서 오거든요. 디자이너님 들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있는 거, 내가 행복한 거가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디자이너로서 예술성을 더 부각시키시는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집에 가면 저기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에 내가 있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만든 옷 중에서 정말 터졌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근거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좋아해서 만들었든지 우연히 만들었던 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기획이라는 걸 할 때 데이터의 근거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D들이 데이터를 주면 근거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게 판매가 정말 어느 정도 일정 평균 정도를 잡아주지만 그게 터지는 건 없는데 터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순수 창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재밌게 해서 만든 것들을 딱 내놨을 때 처음 반응은 다 똑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아트워크다, 디자인이다, 잘 모르겠는데, 컬러다,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 역시 실장님이야.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게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아마 오늘 채널 보고 계실 텐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디자이너를 했을 때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정말 패션 씬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정말 잘 됐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한 1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다 태용이 내가 키웠다고. 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딱 두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션이라는 거는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은 맞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해야만 그 가능성이라는 거 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예. 네. 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모신 분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사회자로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디자이너님 너무너무 멋있으신 분이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다른 지식 콘서트 다른 주제로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또 불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지식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 패션 허브 지식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